그런데 여기에서 캠핑장이 물에 잠겨가지고 비가 와서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려서 돌아왔죠.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이 아들내미는 야호 하면서 마당에다가 텐트를 쳤습니다. 텐트를. 그러니까 바로 이 잔디밭, 아름다운 이 집에 내리는 비는 캠핑 놀이하기에 참 아름다운 그러한 비입니다. 그죠? 이런 파란 초록의 잔디밭 위에 인디안 텐트를 세우고 그 안에서 거실에 있는 아빠하고 반짝반짝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무전기로 대화를 하고 즐겁게 놉니다. 그래서 이 비는 놀이의 도구입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그죠? 지금 소파 밑에 숨어 있다가 그리고 다시 기회를 봐가지고 탈출을 한 이 가족들한테는 그 비는 생명을 위협하는 비입니다. 그죠? 거기에서 계단을 통해서 계속 그 집을 자기 집을 찾아가는 장면이 계단을 통해서 계속 내려가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달동네 거기에서는 이 빗물이 홍수가 되어서 모든 골목을 쓸어 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비지만은 지상에 내리는 비는 그러한 놀이와 잔치의 비고 이 아랫동네에 내리는 비는 생존에 대한 생존이 위협받는 비입니다. 그래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거기 들어갔을 때 화장실이 역류해서 오물이 터집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 위에 앉아있고 이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하실 사람하고 사건은 났고 저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꽁꽁 묶어서 처박아 놨는데 이제는 뭐 어쩔 수 없는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그랬을 때 묻습니다. 아버지 계획이 있다면서 그래 무슨 계획이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 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보통 누구나의 생존 방식입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딸내미입니다. 제시카 선생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죠. 참 마음이 여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가장으로서 판단을 내려줍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셋밖에 누구도 모르지. 우리 식구에서. 그렇다. 우리만 알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입 닫으면 세상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아빠가 해결을 할 테니까 니들은 잊어라. 아무 일도 없었다. 이렇게 해서 서로가 합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계획이 있다. 이제 이재민 수용소에서. 그래서 그 계획이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이 뭡니까? 이랬을 때 아버지, 가장이 비로소 말을 합니다. 최상의 계획은 계획이 없는 것이다. 항상 계획대로 살아도 계획은 항상 어긋나고 탈이 납니다. 우리의 삶 또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최고의 계획은 뭐냐? 어쨌든 첫 계획이 어긋나면은 그 자리에서 임기응변으로라도 첫째 계획 용감하게 버리고 첫째의 생각 방식 버리고 새로운 것을 찾아가지고 움직인다 이거죠. 기존의 틀에 고집하지 않는다. 어찌 보면은 하나의 자유정신일 수도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모든 관념체계, 기존의 사고방식까지도 버릴 수 있다. 우리는 최고의 목적은 우리는 생존이다. 이렇게 해서 최상의 계획은 계획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 말은 참 어찌 보면은 머무름 없는 마음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살아야 되겠다는 굳건한 의지 이걸로 봤을 때는 포기하는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터득된 그러한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배워서가 아니고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한다. 기존의 계획, 기존의 틀을 다 허물어버린다. 바로 이런 거죠.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갑자기 이 부잣집 남사장과 그 부인이
아들을 위한 정원 가든 파티를 계획을 합니다. 이 식구들은 이제 이재문 수용소에 있었죠. 그래서 계획을 합니다. 계획을 내서 급히 콜을 합니다. 그래서 급히 갔습니다. 이제 마당에서는 이렇게 아들을 위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을 때 지하에서 그 남자가 끈을 풀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맨 처음에 한 일이 이 수석으로, 들고 있던 수석으로 그 주인공 아들을 쳤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피를 흘리면서 쓰러졌습니다. 그 다음에 칼을 들고 그리고 찾아갑니다. 자기를 이렇게 공경에 빠뜨리고 자기 와이프가 죽었다 이거죠. 그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지하실에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하려고 부엌에서 칼을 들고 파티장으로 갑니다. 이 파티장으로 가다가 거기서 누구를 찌릅니다. 바로 제시카, 딸을 찌르는 거죠. 이 딸이 또 지하실에 있는 저 사람한테 음식이라도 좀 갖다 주자. 어떻게 해? 전 장면이 그것을 걱정했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런 따뜻한 마음, 같이 인간으로서의 유일한 끈을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파티장으로 가다가 이 칼에 찔려서 쓰러집니다. 그래서 아주 난장판이 되었을 때 이제 아들내미를 안고 가려고 할 때 던져라 했을 때 막 엉켜붙어 싸움이 나다가 그죠? 이 주인공의 부인에 의해 가지고 이 남자가 찔립니다. 이 남자가 찔렸을 때 하필이면 차 열쇠가 그 남자한테 깔렸거든요. 이렇게 해서 부잣집 박 사장이 그 열쇠를 들고 그리고 가려다가 거기서 바로 냄새를 맡습니다. 냄새. 지하실의 냄새. 견딜 수 없는 냄새. 이렇게 해서 마침내 코를 완전히 찡그리면서 이쪽의 자기 기사를 바라봅니다. 그 찡그린 그것을 보는 순간에 이 주인공, 기사 역할을 했던 이 가장, 송강호 역이죠. 가장은 칼을 들고 가다가 그 사장을 찔러 죽입니다. 살인이 일어난 거죠. 그죠? 여기에서 보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서로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잡아먹어야 되고, 또 위에서는 우리가 그럴듯한 고상한 걸로 위장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포장을 하고 살아야 되고, 여기에서 생명을 서로 죽일 수 있는 사건이 뭐냐. 그죠? 서로가 서로를 죽일 사건이 뭐냐. 이 영화에서는 그 위에 박 사장이 죽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밑에 있었던, 이 지하층에 있던 그 숨어 지내던 사람도 박 사장을 존경한다 그랬고, 이 사람들도 참 순진하고 우리한테 먹을 걸 주는, 월급을 주는, 그죠? 500대 1의 경쟁을 뚫고 수위 한 자리 얻는 시대에 고마운 사람입니다. 근데 죽입니다. 그게 뭐겠어요? 냄새입니다. 냄새. 이 냄새, 지하실의 냄새로 상징되는 이 냄새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 편의 냄새입니다. 그래서 코를 찡그리면서 완벽하게 째려봤을 때 바로 우리는 결정적으로 다르다. 나의 존재는 철저하게 부정당했구나. 우리 편은 부정당했다. 여기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사장을 죽여버립니다. 또 하나의 살인은 뭐였어요? 바로 같은 편끼리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 가지고 지하실의 가족들을 묻고 또 한 사람은 죽고 이랬던 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결국은 개인적인 서로가 살고 살기 위한 이런 원한관계와 또 하나는 바로 편가름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냄새는 지하실의 냄새일 수도 있고 제가 느낀 건 그랬습니다. 이데올로기의 냄새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모든 편을 가르는 다 냄새입니다. 우리가 고상한 이야기를 하다가도 정치적인 한마디가 나와서 원수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다가도 지역적인 뉘앙스 하나 때문에 또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 결국은 냄새로서 상징되어 있는 것. 이게 저는 지하실의 냄새만도 아니다 이거죠. 결국은 우리 속에 뿌리박고 있는 이런 내편의 냄새, 그리고 개인적인 이런 은원관계, 그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너를 죽여야 되고 끝없이 반복되는 원한관계, 바로 예수입니다. 이런 것들이 죽음을 부르는 원인들이다. 그죠? 우리들이 자화상입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래서 대형 사건이 났죠. 그죠? 사람이 2사람이나 죽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주인공 송강호는, 가장은 도망을 치다가 증발해 버립니다. 그죠? 내가 왜 이 사람을 죽였지? 자기도 모릅니다. 그냥 울끈 해가지고 냄새, 부정당한 자기의 존심 때문에 죽였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바로 아까 말한 대로 계획이 있어가지고 죽였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최상의 계획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골목으로 나가다가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지하로 숨어버립니다. 이제 지하에 사는 사람이 교체된 겁니다. 이제 교체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마침내 깨어났습니다. 한 달 만에 병원에서 깨어나고 보니까 이제 형사가 묻습니다. 당신은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고 묵비권을 어쩌고 이럽니다. 그때 아들은 허허하고 실실실하고 웃습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뇌에 이런 충격을 받았을 때는 이런 증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아들의 표현은 이랬습니다. 한 달 만에 깨어나서 처음 본 거는 형사 같지 않은 형사, 의사 같지 않은 의사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우스워진 거. 그냥 웃기만 합니다. 결국은 이건 뭐예요? 정신을 차리고 바라보니 풍자하는 것이 세상에는 제대로 된 뭐같이 없고 모든 게 척하는 존재들밖에 없더라. 이런 겁니다. 척하는 존재들. 네? 의사가 의사 같지 않고, 그리고 경찰이 경찰 같지 않고, 자기도 뭐 같지 않고. 그렇다고 보니까는 정신이 빠졌습니다. 세상이 다 우습습니다. 그래서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참 우습게 보이는 세상, 세상의 모든 게 척하고 있는 세상, 어쩌면은 가상의 질서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속이면서 서로가 서로를 알고도 속이고 속아주는 이런 삶일지도 모른다. 우리의 삶이 이런 하나의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보고 싶습니다. 그래 아버지를 찾습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형사들도 찾습니다. 못 찾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만원경으로 그 집이 보이는 데서 뭔가에 깜빡깜빡하는 것을 봅니다. 아, 저게 모르스 신호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마침내 아버지의 편지, 신호를 모르스 보호를 받아가지고 지하와 지상이 통신이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가 알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통신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갈라졌던 이 가족이, 그죠? 지하와 이 지상이 하나 되어서 같이 살고 싶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아들은 비로소 삶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 전까지는 세상이 척하는 것, 이렇게 보이다가 엄마, 내가 진짜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 되겠어요. 목표가 생겼습니다. 돈을 벌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돈을 벌어서 그 집을 사겠습니다. 왜? 아버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집을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찾았습니다. 참, 저는 여기서 슬픈 목표입니다.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그 목표로서 나는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와 같이 살아야 됩니다. 가족이 같이 살아야 됩니다. 더불어 살기 위한 삶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돈을 왜 벌어야 되느냐? 바로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는
참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도전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안고 그 꿈 속에서 죽더라도 같이 살아나가야 되는 참 슬픈 우리들의 자화상, 이런 것들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이렇게 느꼈습니다. 수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참 지상에서 내려온 보물이었습니다. 이 수석이 그 홍수로 지하실 방에서 유일하게 건진 물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들고 나온 굉장히 보물스러운 겁니다. 그죠? 지금까지 행운을 가져왔습니다. 행운을 가져왔던 이 수석이 재난을 가져왔습니다. 그럴 때 마침내 이 수석에 맞아서 주인공이 쓰러집니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 삶에서 행운이다 생각하는 것도 결코 행운이 아니다. 그냥 아름다운 이것도 쓰기에 따라서는 목숨을 앗을 수 있는 돌멩이에 불과하구나. 그랬습니다. 그 수석에 의해가지고 그 지하실의 전 가정부가 죽습니다. 이 주인공 아들도 죽을 뻔했고. 그래서 도처에 여러 가지로 숨어있는 이런 여러 가지 비유들이 참 우리 적나라한 우리들의 세상을 살아가는 이 속마음들을 전부 다 까발려 놓은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참 슬픈 자화상입니다. 잘 산다고 하는 층이나 거기에 기생한다고 하는 층이나 사실은 함께 서로가 기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표방하는 것이 다릅니다. 이렇게 생존을 위해 가지고 서로를 죽이는, 밟고 일어서면서 위에 기대야 되는 이런 기생의 층이 있다면은 이러한 밑에를 의지하여서, 지하실을 의지하여서, 이런 낮은 계층을 의지하여서 그것을 아름다운 교양이나 사랑으로 포장한 뭐나, 그죠? 이런 것으로서 표리부동한 것으로서 계약관계에서 또 살아야 되는 그런 기생층도 있습니다. 하부 구조가 없으면은 상부 구조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누구의 기생충이냐, 누구의 숙주인가.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한 서로가 기생하는, 어찌 보면은 벌레만도 못한 속마음을 까놓고 보면은 그러한 존재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존재들의 가장 내면적인 마음, 그죠? 현실을 살아가는 마음, 겉과 속이 다른 마음, 그것을 또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폭로한 심리, 폭로 영화, 이런 관점에서도 한번 바라봤습니다. 작품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감상자의 자유입니다. 제작자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의도로 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참 슬펐습니다.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목표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고, 그리고 지상에서 생명의 꽃을 마음껏 피우고 싶은데 스스로를 주눅들고 옥조이고 있는 삶, 그리고 보다 더 빠른 길로 진출하겠다, 지상으로 진출을 하겠다, 그래서 거짓으로 시작을 하고 그것을 전혀 죄책감 없이 또 합리화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참상, 바로 제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저 각자가 느낀 기생충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긴 시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한 나날들을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보람된 반지하의 삶이 아닌 햇볕이 내려보이는 지상에서의 활기찬 삶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